자,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1만여 건, 일주일 새 12,000명.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월가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고 일주일 전보다 12,000명이 늘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 정도 갖고 20만 초반대 이 정도 수치는 아직도 견고하다. 좋다. 자, 계속 실업수당 2주 연속 청구 건수 요것도 증가를 했어요. 조금씩 둔화되고 깨지는 부분들은 발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도 좋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누가 받쳐주고 있다? 이 최종 밑에 하단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받쳐주고 있죠? 미국의 고용지표. 미국 정부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 연준은 돈을 회수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정부의 재정 공급이 줄기 시작하면 고용시장도 눈에 띄네 맛있는데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좀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지금 3% 후반대에서 거의 지지부동 뭐 변화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 한순간에 팍 튑니다. 한순간에 팍 튀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내년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직전에 실업률은 최저점이었어요. 낮았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살랑살랑 보일 때 되면은 실업률이 어떻게 되냐면 팍 튀어. 코로나 때도 팍 튀죠. 내년에도 실업률이 한 구간 팍 튀는 구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연준의 금리나 카드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11월 달 무역 적자 903억 달러 7월 달 이후 최고치 자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앞으로 GDP를 좀 예상할 수 있는 무역 수지를 지금 보면은 무역 적자가 903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903억 달러로. 한국이 무역 적자가 이 정도 나오면은 진짜 그냥 거의 끝났다. 힘들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는 소비야. 무역 적자가 높다 그래서 나쁘다, 뭐 안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역 적자가 좋은데 소비가 더 좋아. 그럼 무역 적자가 더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뭐 수출 국가라든가 제조업 국가들이랑 좀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역 적자는 의미가 없는데 뭐가 줄었냐면 수출이 일단 줄었어요. 수출이 한 62억 달러, 한 3.6% 정도 줄었고 그리고 수입이 줄었습니다. 55억 달러, 한 2.1% 정도. 자, 수출이 준 게 타격이 클까? 아니면 수입이 준 게 타격이 클까? 미국한테. 뭐가 타격이 클까? 수입이 더 타격이 크겠죠. 수입이 줄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소비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수출 의미 없어요. 물론 의미가 없다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비중이 크다. 수입이 줄었다는 건 소비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좋지 않은 지표다. 미국한테.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GDP를 우리가 뭐 1%에서 2%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지표들이 다 앞으로 이제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좀 감소할 건지 줄어들 건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11월 달 잠정주택 판매 전달과 동일 71.6 모기지금리 하락에도 주춤. 자, 한번 볼게요. 11월 달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창 많이 올라갔을 때는 7% 후반, 거의 한 8% 육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기지 금리를 최근에 봤더니 6.6?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 말에 한 7%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받는 대출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어. 그럼 거래량도 늘어나야 되고 주택시장이 잠깐 또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살아나지 않죠.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대 인플. 비슷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기대 디플레이션. 기대 디플레이션. 자, 이제 복습 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기대 디플레이션이 왜 적용이 되나? 기대 디플레이션 정의가 뭐냐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주춤하고 소비를 안 해. 기대 인플 뭐예요? 다음 달에 아이폰 가격이 20% 오른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지. 미친 듯이 사재기에. 물가가 더 오르죠. 기대 인플 반대말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래. 야, 가격 앞으로 떨어질 거면 어차피 나만 사는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추가 할인하면 사야지. 소비가 감소됩니다. 이게 기대 디플레이션이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높았다가 잠깐 떨어졌어. 주춤해. 지금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면은 신규 주택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살짝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존 주택 뭐 판매액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것들은 지진부진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어떻게 된다? 주택 시장이 살짝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쭉 빠지죠. 빠집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대출금리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리가 5%야. 근데 4.5%로 떨어졌네. 금리 인하한다니까. 야, 몇 년 동안 5%였는데 4.5%?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싸다. 5%대랑 4%대랑 차원이 다르지.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4%로 떨어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사람들은 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였는데 4%까지 떨어져? 이거 3%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3%안 될 것 같은데? 2%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차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3%대 받자. 좀만 더 떨어지면 받자. 좀만 더, 좀만 더. 대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도 감소하겠죠. 소비는 감소합니다. 내가 3%대 대출을 받을 거야 하다가 뉴스를 봤더니 더 떨어진대. 금리 인하 계속한대. 야, 안 되겠다. 2%. 결국 2%대에서 대출을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소비가 감소하면서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식 뭐 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가 무조건 가격 상승에 되는 전제 조건이 맞다 아니다? 금리 인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기지 금리도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7년물 오늘 29일 날 걱정이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제가 이거 두 가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번 방송에서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두 가지 요거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거. 리 DKDO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지난 멤버십 영상 꼭 보세요. 시간이 좀 바빠서요. 뭐 회사 일이 바빠서요. 바쁘시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비싼 돈 내고 회원가입하는데 지난 영상 다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멤버십 시그널 영상 드리는 것들 정보들 습득을 해야지. 저놈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하면 돈 아깝잖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잘 때도 틀어놔. 그냥 귀에 익게 우리 영어 해야 듣는 것처럼. 저는 뭐 조회수 올려가지고 뭐 돈 벌려고 한다. 조회수 1 올려봤자 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렇게 영상을 다 진도가 우리 나갔을 때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어. 그래 재밌게 또 투자하고 하는 거지. 자, 두 가지. 옵션 만기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7년물 국채 입찰. 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 무사히 지나갔죠. 오늘 오후 5시 무사히 지나갔고, 두 번째가 7년물 국채. 우리 예상대로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적었으니까 당연히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높게, 금리를 높게 줘야겠죠. 근데 7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원래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좀 안 좋을 건 알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년물 국채 발행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사실 하이라이트는 내년 상반기 국채 발행이죠. 자, 금 가격 사상 최고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헐헐.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고점을 넘었어요. 보시면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갔죠. 자,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산타랠리도 있고 미국 증시 막 내년에도 미친 듯이 폭등한다. 전고점 넘는다. 비트코인도 막 뭐 트리플 호재? 반감기 이슈, 현물 ETF,
기관들 유입되고 막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간다. 정고 좀 넘는다. 그러고 있는데 금 가격은 왜 오를까? 금 가격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좀 많이 사고 있을까, 금을? 지정학적 불안.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중국이 금을 많이 매집한 것도 있지만 외환 보유고 양중에 금이 차지하고 있는 게 3%에서 4%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한 1% 정도밖에 증가 안 했다고 합니다. 해피마마니 내가 금을 팔아서. 자,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년에 거의 한 40개국, GDP의 거의 50%가 넘는 한 30억 명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뭐 총선이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치적 불안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정치적인 불안성과 골디락스에 대한 희망감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연착륙 할 것 같아요. 이런 골디락스들.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금의 수요가 늘어나죠. 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좋은 점과 불안한 점이 같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금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매집을 하냐면 2023년도 금을 누가 가장 많이 매집했나요? 1등부터 20등까지 다 차트로 보여주세요. 순위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위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 특징이 뭐냐면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아니면 외환 수급이 안 되는 국가들. 누구누구 있냐면 중국, 뭐 티르키예, 이집트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죠?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외환 수급이 안 되는 국가들이야. 내가 달러를 못 벌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환 보유고 양을 채워야 돼. 뭐라도. 지네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럼 뭐가 있어요? 금이죠. 그러면 작년에 금을 올해죠. 벌써 작년이라 그래. 2023년도에 금을 많이 산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환이 부족했다. 혹은 외환 수급이 부족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금을 많이 샀습니다. 달러가 필요한 국가. 그것도 맞지. 2023년도에 유럽 국가들 얘네들 보면은 금 안 샀어요. 금 보유량 거의 없습니다. 근데 특히 아시아나 이런 좀 중국이라던가 수출이 안 되고 뭐가 좀 힘든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금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약세 보이던 구리 가격 경기 받는 기대감에 고공행진. 요거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닥터 쿠퍼라고 보통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는 원자재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반응을 보인다? 제일 빨리? 구리. 구리가 산업이라던가 뭐 인프라라던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아, 중국이나 이런 글로벌 국가들이 경제 회복을 하고 있구나.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 아, 경기가 침체구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이라던가 뭐 실물 경기를 좀 알 수 있는 의사 역할을 하는, 검진하는 역할을 하는 닥터 쿠퍼, 우리 구리. 그래서 구리 가격이 벌써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지금 오르죠. 내년 상반기, 내년 중반기 되면은 또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 첫 논의. 자, 미국 이스라엘 가자지구 안정화 단계 준비 논의.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응용해야겠죠. 자, 복습해 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평화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기사 나올 거라고. 평화 관련돼서 기사 나온다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 투자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서로 쇼부, 인텔 투자. 그렇죠. 인텔 투자 맞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인텔이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얼마 전에 투자 들어갔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시점에 나오기 굉장히 힘든 건데 나온 이유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와 이스라엘과 서로 모종의 트레이드가 있었다. 협약이 있었다.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때 해야 돼요? 끝내야만 됩니다. 왜? 지지율 때문에라도. 지금 미국인들한테 전쟁 재미없어요. 내가 당장 지금 스파게티 하나 끓여 먹는데 물가가 막 2만 원, 3만 원이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전쟁이 뭔 소용이야. 이스라엘 도와줄 돈이 있어? 우리나 도와줘.
우크라이나 도와줄 돈 있어? 우리나 도와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끝나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당연히 원조 들어가야죠. 인텔 공장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뭔 얘기 나와요? 안정화 단계 준비돈이 들어간다. 이런 기사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자, 볼게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가야겠죠. 자, 중동 전쟁이 발발해서 누구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중동 전쟁 딱 터졌을 때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면서 배웠죠. 중동 전쟁 터지면 러우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겠는데요? 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략 완전 승리해서 협상 시 우위 확보로 이동. 이게 무슨 뜻일까? 완전히 승리할 거야. 여기에서 협상할 때는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거야. 말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표정이 죄송합니다. 이거 안 좋은 표정이 좀 너무 이렇게 미국이 완강하게 우리 이길 거야 해서 만약에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협상할 때 우위 확보할 거야. 유리하게 끝낼 거야.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같이 가자. 어쩔 수 없다. 금전적으로. 조금 불리해도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기사 뭐냐면 러우 전쟁 종전이 앞당겨진다는 기사입니다.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에. 빠르면 내년. 이미 재건 사업 지금 준비 중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에 미친 듯이 막 돈을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응하면 내년에 주식 수익률도 짭짤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JP모건도 그렇고 블랙록도 그렇고 재건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재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러우 전쟁이 소각된다고 하면은 해소된다고 하면 바이든 지지율도 그렇고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이라던가 실물 경기도 긍정적일 거다. 그리고 내년 증시에 굉장히 좀 큰 파격적인 유동성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조용히 발 뺀다. 두 개의 전쟁에서 출구 전략자는 미국. 이렇게 해서 뭐 발을 뺀다기보다 두 개 다 해소한다 라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왜 지지율이 있으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 뒤에서 물 밑에서는 미친 듯이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 경기 회복에 베팅했던 외국인들 심각하네. 대규모 순매도. 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연초에 경제방송 막 구독자 막 200만 명, 300만 명 이런 경제방송 보면은 어떤 얘기들 했냐면 전문가들 여의도에 막 이런 따로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전문가분들 나와가지고 막 학자분들이랑 중국 ETF 사야 된다. 리오프닝 기대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미친 듯이 매수 들어올 거고 관광객들 들어오면서 중국 리오프닝 호재다. 근데 지금 중국 어땠죠? 어떻게 됐죠 지금? 그때 제가 어떤 거를 갖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중국 리오프닝 효과 없을 거다. 재고도 많을 거고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재고들 그 재고 떠는데도 힘들 거고 전체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힘들다. 중국 투자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달러 강세에 들어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다 울상이죠. 힘들죠. 올해만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10분의 9 가량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10분의 9 가량이. 새파란 놈님 막 같죠. 짧고 강렬하네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 다 던질 수밖에 없지 지금. 워렌 버핏도 던진 이유가 다 요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자금들 빠져나간 거 보시면은 딱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국내로 한번 가볼게요. 태영건설 산 넘어 산. 근데 우리 건설 시장 얘기할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찌라시니 뭐니 일군 기업들 부도설이니 이런 얘기 떠들었었는데 진짜였어요. 뭐 엠바고가 진짜 현실화가 되는. 그래서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지금 이제 돌입했다. 그래서 1월 11일 날 이제 채권단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막 미국의 금리 인하, 금리와 엮어가지고 막 분석하고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려면 뭐가 제일 기본이 돼야 되냐면 한국의 수출이 돼야 됩니다. 수출이 좋아져야 돼요. 수출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도 봐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짧게 갈게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입니다. 미국도 내려. 그럼 우리도 내려. 그러면 금리 차이는 똑같이 2%포인트야. 근데 미국은 회복을 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이 안 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떨까? 자산 다 빠져나갑니다. 똑같이 금리는 2% 차이인데 외환, 환율 흔들리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어불성설이죠. 얘네들이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데 카페들 가면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 좋아진다 뭐 한다 해야지 이제 본인들 투자했으니까 물렸으니까 좋게 얘기를 해야겠지 당연히.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 근데 한국은 조금 더 늦게 내릴게요. 상황 보고. 미국은 내렸는데 한국은 그대로야. 그러면 금리 차이가 예를 들어서 25bp 내렸다. 1.75%포인트입니다. 그럼 오히려 한국의 매력이 더 크죠. 왜? 금리가 높아지니까. 가만히 그냥 동결만 해도 한국은 금리가 높아진 효과를 얻어. 그럼 미국에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간 자금도 있을 거고. 그럼 오히려 외환이라던가 환율이 더 강력하게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뭐 미국이 내리든 말든 이런 거 필요 없이 한국이 수출이 잘 됐다? 인도나 뭐 브라질 이런 애들처럼 수출이 잘 되고 막 원자재가 많고 막 뒤집어지게 잘한다? 금리? 미국 신경 쓰지 않고 내려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수출이 힘들고 한국 GDP의 40%가 수출이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지. 내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왜 그러는지. 아마 내년도 상반기 한국의 건설 시장은 좀 힘들어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상향을 할 거다. 최종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인구수가 없어서 뭐 감소해서 못 올라가요. 말도 안 됩니다. 이래서 이민자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6일 미국 실업률 발표됩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실업률. 그리고 중국 CPI, PPI 이거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미국 주식도 해당이 되지만 국내 주식에 좀 많이 해당이 된다는 우리 한국 지표. 그리고 미국 CPI 중요하죠. 이전에 3.1%가 나왔는데 2%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헤드라인은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근원. 변동성 심한 뭐 식량이라던가 원유라던가 이런 것도 제외하면 근원 CPI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고 소매 판매 지표 18일 날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그리고 1월 18일 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발표되면 이제 1월 달에는 아마 31일 날 FOMC가 있는데 그거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1월 달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일정이 나오면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